공포 카페 커피와 함께하는 독서 두 번째 흉가 미스다 신조 장편 소설 현정수 홈김 1장 이사 신칸센 노조미오가 도쿄역 플랫폼을 출발하는 순간 히비노 쇼타는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가족여행을 떠날 때처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나는 지금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물론 모험 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0살짜리 소년에게는 낯선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 자체가 몹시 흥분되는 일이었다. 어제 쇼타는 1학년 입학하고부터 쭉 다니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종업식을 마쳤다. 그리고 오늘 아침 쇼타와 가족들은 나라현 안나시로 이사하기 위해 5명 모두 함께 신칸센을 탄 것이다. 이제까지 살던 도쿄 고코분지의 임대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안나시의 새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5시간 3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아버지 마사요키가 말했다. 그래서 쇼타는 열차 안에서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읽을 생각이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축약본인데 이미 줄 베른의 소설을 몇 권이나 읽은 쇼타에게는 친숙한 책이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특별한 날 어울리는 이야기로 기상천외한 여행기인 이 책을 골랐다. 도쿄역까지 갈 때는 차 안이 혼잡해서 도저히 책 읽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신칸센 지정석에 앉아서 가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한동안 차창 밖의 풍경을 바라본 뒤 새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설렘을 느끼면서 쇼타가 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였다. 그 섬뜩한 두근거림이 엄습한 것은 쇼타는 가슴 언저리가 꽉 찌르는 듯 답답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빠져 안절부절 못했다. 이 기분을 이 사흘 날에 느끼다니. 이 증상을 처음 느낀 것은 유치원에 갈 무렵이었던가? 3살 많은 누나 사쿠라코의 뒤를 따라 혼자 밖에 나갔던 때가 아니었을까? 누나가 향한 곳은 아이들이 자주 놀러 가던 근처 공터였다. 주택가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그곳은 묘하게 적적한 장소로 주위에 집들이 있기는 했지만 오가른 사람은 별로 없는 아주 이상한 공간이었다. 공터에서 누나는 친구들과 다루마가 굴러다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사쿠라코가 술래인지 근처 집벽을 보고 서서 다루마가 굴렀다! 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벽에서 수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뒤돌아 있는 누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술래는 다루마가 굴렀다고 외치자마자 재빨리 뒤돌아본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전에 최대한 술래에게 다가가려고 앞으로 나아간다. 다만 술래가 돌아보았을 때는 움직이지 말고 딱 멈춰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모습을 술래에게 들키면 술래 옆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 모두 붙잡히기 전에 누군가 술래의 등을 탁 치면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까지 모두 한꺼번에 도망갈 수 있다. 이때 곧바로 술래가 스톱! 이라고 외치면 도망치던 사람들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서야 한다. 그 상태에서 술래가 3걸음 뛰고 팔을 뻗어 한 명을 건드릴 수 있으면 손이 닿은 그 사람과 술래를 교대하게 된다. 당시의 쇼타가 그 놀이의 룰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도 누나를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 맨 뒤에 붙어서 놀이에 끼었다. 사쿠라코는 아이들 틈에 남동생이 있는 것을 눈치챘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체 하고 있는 듯했다. 실제로 사쿠라코는 뒤돌아보았을 때 쇼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도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누구누구가 움직였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 쇼타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 틈에 끼어 노는 것이 즐거웠다. 이윽고 남자아이 하나가 누나의 등을 치자 와! 하는 환성과 함께
아이들이 일제히 도망치기 시작했고 사쿠라코가 스톱! 이라고 외쳤다. 그때였다. 갑자기 쇼타의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다.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한 뒤에 경험하는 심장이 마구 쿵쾅거리는 느낌이 아니었다. 그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마음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처음 경험하는 느낌이었다. 자, 쇼타, 네가 다음 술래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쿠라코가 옆에 서 있었다. 아무래도 쇼타만 도망치지 못하고 붙잡힌 모양이었다. 누나는 여유롭게 뛰어서 가장 가까이 있던 쇼타를 어렵지 않게 잡은 듯했다. 그러나 쇼타는 다루마가 굴러다를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엄청나게 초조한 기분이었다.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곧 큰일이 벌어진다. 뭔가 다가오고 있다. 두근거림은 어느새 뭔가 무서운 것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쇼타 자신이 무의식 중에 바꾸었는지도 모른다. 아, 쇼타! 네가 술래니까 얼른 저쪽으로 가! 움직일 생각이 없는 듯한 남동생에게 곧 누나가 화를 냈다. 아직 무리 아니야? 쇼타한테는. 누나의 친구 리에가 쇼타를 술래에서 빼주자고 말했지만 사쿠라코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다 같이 놀려면 쇼타도 술래를 해야 해. 하지만 아직 어리잖아. 그럼 우리하고 놀기에 아직 이른 거 아니겠어? 하지만 그래도 불쌍하잖아. 리에, 너는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여동생이라면 나도. 도망쳐야 해. 쇼타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쇼타는 갑자기 누나의 손을 힘껏 잡아당기더니 집에 가자고 했다고 한다. 사실 쇼타는 이때부터 그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집에 가고 싶으면 혼자 가! 당연히 사쿠라코는 거절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남동생이 손을 놓지 않았다. 얌전한 성격에 싸우려고 하면 금세 울음을 터뜨리는 쇼타가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집에 가자고 매달렸다. 결국 끈질기게 잡아끌은 쇼타에게 지고만 사쿠라코는 어쩔 수 없이 남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공터에서 멀어질수록 쇼타는 기묘한 두근거림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평소 상태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다. 사쿠라코는 분통을 터뜨리며 어머니 마이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몸이 안 좋은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어디 아픈 데는 없었다. 말하자면 경기를 일으켰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누나하고는 달리 어릴 적부터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얌전한 아이였기에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날 밤 리에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리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쿠라코와 쇼타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숨바꼭질 놀이를 했는데 술래가 된 아이가 아무리 찾아봐도 리에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항복을 하고 이제 그만 나오라고 불렀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모두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쿠라코하고 쇼타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집에 돌아갔을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에의 어머니가 쇼타 집에 전화를 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것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기 훨씬 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리에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 후 밤새 수색에 나섰지만 리에를 찾을 수 없었다. 공터에 수상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리에는 그렇게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쇼타의 기억도 흐려져서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쇼타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때였다.
친구 요시카와 키요시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쇼타는 그 집 할머니에게 오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공터에서 아이들 몇 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그것도 여자아이만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친구들과 같이 노는 모습이 보였는데 문득 깨닫고 보니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야말로 카미카쿠시지. 그렇게 말하면서 요시카와 할머니는 남자아이라고 결코 방심하지 말라며 무서운 얼굴로 두 사람에게 주의를 주었다. 계속 놀았다면 행방불명된 것은 누나였을지도. 쇼타는 그날 다루마가 굴러다를 하던 아이들 중 여자는 리에와 누나뿐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와 동시에 그때 느꼈던 섬뜩한 두근거림이 생생히 되살아난 쇼타는 몸이 덜덜 떨렸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쇼타가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은 딱 2번 더 있었다.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어느 상점과 아케이드를 걸어갈 때였다. 쇼타는 의아해하는 어머니를 재촉하며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곧장 벗어났다. 그날은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시카를 들고 무차별 연속 살인을 저질렀다. 또 한 번은 아버지의 차를 타고 어느 국도를 달릴 때였다. 목적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자고 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그대로 계속 달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몇 주 뒤 그 국도에서 10여 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세 차례의 기묘한 감각이 가까운 장래의 병고를 알려주는 예보인지 어떤지는 쇼타 자신도 알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예지 능력이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전철을 타고 어느 역을 통과한 다음 날 그곳에서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때는 사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사람이 죽을 만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참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전철에 타고 있을 때 그 느낌이 덮쳐왔어야 한다. 그래서 쇼타는 생각했다. 어쩌면 첫 번째는 누나, 두 번째는 엄마, 세 번째는 아빠와 같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그리고 지금 가족 모두 함께 있다. 전에 아버지가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온 옛 일본 영화 신칸센 대폭발의 특수 촬영신이 문득 뇌리에 떠올랐다. 제목 그대로 신칸센이 대폭발하는 영상이었다. 설마 이 신칸센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차량의 고장으로 탈선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관제실의 실수로 인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른 다른 신칸센과 충돌하는 것은 아닐까? 무서운 상상이 차례차례 머릿속을 휘감았다. 가족 모두 내린다고 해도 다음에 정차하는 나고야 역은 한참 뒤였다. 그때까지 괜찮을까? 그렇다고 해도 쇼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가령 나고야 역에 무사히 도착한다고 한들 무슨 말로 부모님을 설득한단 말인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 쇼타는 그 섬뜩한 두근거림을 느낀 장소에서 곧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첫 번째는 몇 시간 뒤, 두 번째는 며칠 뒤, 세 번째는 몇 주 뒤였다. 이 신칸센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적어도 오늘은?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고야역을 지나고 하차할 교토역에 도착할 때까지 몹시 불안했다. 물론 기대했던 책 읽기도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이제 곧 교토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터널을 빠져나오자 바로 앞에 교토타워가 보였다. 아버지는 짐바지 선반에서 가방을 내렸고 어머니는 6살 아래의 여동생 모모미에게 내릴 채비를 시켰다. 누나는 교토타워의 조형에 대해 신랄한 감상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쇼타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교토역에서 뭔가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견딜 수가 없었다. 야, 너 왜 그래? 멀미해? 남동생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언짢았던 사쿠라코가 문득 미심쩍다는 듯이 쇼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니? 멀미약은 있는데. 어머니도 말을 걸어왔지만 그때 마침 신칸센이 교토역 플랫폼에 도착했다.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처럼 통로를 나아갈 수 없었다. 쇼타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차에서 내릴 때까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간신히 플랫폼에 내려서자 분지 특유의 후끈한 열기가 몸을 감쌌다. 본디라면 불쾌한 기분을 느꼈겠지만 쇼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교토역에서는 지역 전철로 갈아타야 했다. 급행 열차를 타고 48분 정도 달리면 나라현 안나시 중심가에 도착한다고 아버지가 미리 설명해 주었다. 특급을 타면 35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쿠라코가 특급 타요 라고 주장했고, 여동생도 모모도 특급이 좋아. 라며 천진하게 언니를 따라했지만 어머니가 전략해야 한다며 일축해버렸다. 쇼타는 그저 신칸센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좋겠다. 그런데 안나행 급행열차가 발차하고 차창 밖의 경치가 교토의 길거리에서 논밭이 많은 시골 풍경으로 바뀌기 시작하자마자 그 섬뜩한 두근거림이 다시 찾아왔다. 신칸센이 아니었나? 쇼타는 초조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잠깐의 시간을 두고 다시 그 감각이 찾아온 경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체 어찌 된 일이지? 놀라움과 두려움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려고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면서 쇼타는 어떻게든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애썼다. 조금 전에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쇼타는 지난 3차례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천천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소름 끼치는 감각을 느낀 장소나 꼭 그 지점에서 참사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의 그 공터는 명확하진 않지만 상점과 아케이드와 국도의 경우 실제로 살인사건과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은 쇼타가 소름 끼치는 감각에 사로잡혔던 것보다 훨씬 앞쪽이었다. 상점과 아케이드는 입구와 출구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국도는 몇 킬로미터나 달려간 지점이었다. 신칸센은 상관없었던 것이다. 분명 가까운 장래에 이 급행 열차에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던 쇼타는 잠깐 하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느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까지 경험대로라면 신칸센의 첫 번째 느낌이 아무 의미 없게 된다. 안나시에 도착할 때까지 쇼타는 고민을 거듭했다. 신칸센에서는 책을 읽는 척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책을 가방에 넣어두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이나 누나가 이상하게 여길 테니 적당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건성으로 구른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괜찮니? 결국 어머니가 나지막이 물어보았다. 쇼타는 어릴 적부터 누나에 비해 몸이 허약한 편이었다. 여동생도 잔병 치레 없이 튼튼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곧잘 우리 집은 여성 상위네 라고 농담을 했다. 하지만 아버지 자신은 아주 건강했기 때문에 그 말은 들어맞지 않는다. 늘 쇼타 혼자만 섞이지 못하고 겉돌았다. 어릴 적부터 쇼타는 그런 소외감을 계속 느껴왔다. 좀 이상해요. 신칸센 탔을 때부터. 옆에 있던 사쿠라코가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쇼타가 곧바로 부정했지만 누나는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묘하게 관찰력이 좋아서인지 예전부터 사쿠라코에게는 거짓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그것도
남동생을 아끼며 지켜보고 있다기보다 그저 트집거리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행히 사쿠라코는 직전까지 이야기하던 새 집의 방 나누기에 대해 다시 어머니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미 도쿄의 아파트에서 몇 번이나 검토했는데도 본인은 전혀 질리지 않는 듯했다. 어쨌든 가장 좋은 방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것이겠지. 이윽고 열차는 여러 개의 철로가 교차하는 가다이시 중계역을 지났고 그렇게 한동안 달리다 철로가 지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안나시에 도착했다. 지상으로 나오자 역 앞으로 지방도시 느낌이 물씬 나른 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썩 높지 않은 건물 뒤편으로 먼 옛날에 이 지역이 일본의 수도이던 시대부터 여유롭게 자리 잡고 있던 산들이 불쑥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이때까지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긴장에 사로잡혔던 쇼타는 눈앞의 경치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며 느긋한 기분이 밀려들었다. 역 앞에 어머니가 필요한 물건을 사올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가족들은 택시를 탔다. 택시 2대에 아버지와 쇼타, 어머니와 사쿠라코와 모모미가 나눠 타고 출발했다. 역 앞의 큰 길을 서쪽으로 잠시 달리다 첫 번째 교차로에서 북쪽으로 뻗은 길로 들어갔다. 차창 밖으로 여러 상점들과 편의점, 그 밖에 집들과 연립주택, 절 등이 흘러갔다. 일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쇼타에게 또다시 그 섬뜩한 두근거림이 엄습했다. 하루에 3번이나? 이 정도면 보통 상황이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이 느낌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기도 했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연달아 느낀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싫어. 안 돼. 싫어. 싫어. 곧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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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옆에 앉은 아버지에게 도쿄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과거에 겪은 세 차례의 경험에 견줘봐도 이번 일은 정말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신칸센, 급행열차, 택시라는 서로 다른 탈 것 안에서 느꼈다. 여기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면 이사갈 집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이 들은 순간 쇼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몇 개의 신호를 지나고 다리를 건넜다. 내리막길은 앞쪽에 보이는 교차로 너머부터 조금 경사진 언덕길로 바뀌었다. 택시는 파란 불이 켜진 교차로를 지나 단숨에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크게 왼쪽으로 꺾이는 길 앞에서 멈췄다. 언덕길 양쪽을 보니 각각의 집들 사이에 좁은 길이 나 있었다. 왼편은 도로라기보다 골목길에 가까웠고 오른편은 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비대칭 십자로에서 택시가 오른쪽으로 꺾으려 했다. 그쪽으로 돌면 안 돼. 쇼타는 자기도 모르게 빌었다. 도쿄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오른쪽 길로만 들어서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택시는 오른쪽으로 돌았다. 물론 어머니가 탄 택시도 뒤따라왔다. 그 뒤로 택시는 속도를 높이지 않고 양쪽으로 집들이 늘어선 길을 천천히 나아갔다. 도로변에는 낡은 목조주택과 외부를 새롭게 마감한 집들이 재미있을 정도로 뒤섞여 있었다. 아마도 몇 년 전까지는 모든 집들이 오래된 주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리모델링한 집들이 하나 둘 생겨난 것이다. 길에서 보면 집들의 모습이 아주 들쭉날쭉했다. 앞으로 몇 년쯤 지나면 외관이 새롭게 바뀐 집들만 늘어서서 마치 신흥주택가처럼 변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예쁜 집들 사이로 드문드문 폐가로 착각할 만큼
낡은 목조주택이 몇 채 남아있는 참으로 기묘한 풍경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변화하는 길거리에 과도기와 같은 풍경 중간쯤 왔을 때 택시가 왼쪽으로 돌려고 했다. 그쪽으로 돌지 마. 오른쪽으로 돌 때 이상으로 빌었지만 물론 택시는 멈추지도 되돌아가지도 않고 왼편으로 돌았다. 왼편으로 돌자 좁은 길 양옆으로 새 집과 낡은 집이 뒤섞여 있는 똑같은 경치가 이어졌다. 다만 길이 조금 갈지차처럼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길 양쪽으로 집들이 대여섯 채 정도 이어지다가 갑자기 눈앞이 탁 트였다. 길 양옆 풍경이 논으로 바뀐 것이다. 게다가 길은 그대로 쭉 이어지다가 막다른 곳에서 왼쪽으로 돌아 한동안 나아가더니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져 눈앞에 보이는 작은 산 중턱까지 이어졌다. 뱀의 모습? 그 산을 보는 순간 쇼타는 곧바로 거대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어째서일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처음 가는 장소에서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까지 또렷한 이미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더구나 택시가 논 한복판에 난 길을 달리기 시작하자 다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섬뜩한 느낌과는 달랐지만 어쨌든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때를 놓치고 만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논밭 주변에 집들이 늘어서 있는 나가시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느꼈다. 닫혀있다. 택시에서 마을을 바라본 쇼타는 문득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논밭을 둘러싸고 원을 그리듯이 집들이 이어졌다. 쇼타 가족이 가고 있는 북쪽 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3면에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아마도 수십 년 전 폐쇄된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폐쇄된 공간에 지금 막 외지인인 우리가 침입했다. 쇼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아니, 숨어들었다기보다 오히려 나올 수 없게 되었다고 표현해야 할까? 자신에게 상당한 공상벽이 있다는 것은 쇼타도 알고 있었다. 그것도 나쁜 쪽으로 말이다. 신경이 너무 날카롭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여기가 DVD로 봤던 살렘 슬롯의 살렘 슬롯 같은 마을도 시티 오브 더 데드에 나오는 화이트 우드나 파퓰레이션 436의 로겔 폴즈 같은 마을도 아니라는 것은 안다. 그것들은 영화 어디까지나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런데도 눈앞의 광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 불안해지는 것은 왜일까? 우거진 나무로 덮인 산기슭 오른편에 거의 폐가 같은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주위의 집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나 저택이라고 부를 만한 규모와 건축 양식으로 보나 옛날 이 일대의 지주나 촌장의 집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몹시 낡은 집이었다. 그 저택 왼편 산자락에는 깔끔한 2층 연립주택이 있었다. 위아래 5개씩 늘어선 창문의 크기로 보아 10개 호의 독신자 연립인 듯 했다. 그런 건물이 산을 조금 깎아 만든 듯한 형태로 세워져 있었다. 폐가로 보이는 저택과 깔끔한 연립주택, 이 두 개의 건물만이 이질적으로 비쳤다. 이 지역에서 겉도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저택의 역사는 몇십 년, 연립주택은 몇 년밖에 되지 않을 텐데 어쩐지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쩐지 음침한걸? 두 개의 건물을 차례로 바라보던 쇼타는 택시가 막다른 길에 다가갔을 때 비로소 저택 앞에 뭔가 있음을 깨달았다. 하면서 쳐다보니 누군가 외따로 서 있었다.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보니 기모노를 입은 몸집이 작은 노파였다.
수수한 옷 색깔 때문인지 거의 배경에 녹아들어 있어서 가까이 갈 때까지 인식하지 못했다. 그 노파가 택시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사 오른 사람이 드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노파가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없는 뭔가를 온몸으로 바라고 있다는 기분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어느새 택시가 왼쪽으로 돌더니 연립주택 앞을 지나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서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쇼타는 믿기지 않게도 오늘만 4번째 그 섬뜩한 두근거림을 느끼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싫어, 무서워, 싫어, 무서워, 싫어, 무서워, 싫어, 무서워. 쇼타는 순식간에 소용돌이치는 2개의 감정에 휩싸였다. 섬뜩한 느낌을 더듬어 간 곳에 있는 것은 자기 가족이 앞으로 살 집이라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집에 분명 뭔가 있다.